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국정감사도 여야 공방전이 거셌습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시작 초반부터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내내 오세훈 시장과 야당 그리고 여야가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이성근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코너 강토론, 오늘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일부 폭파하면서 군사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의 의견 또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격 시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남북을 잇는 동해선 경의선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낮 12시쯤 남북 연결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습이 우리 측 CCTV에 포착됐는데요. 가림막이 쳐진 상태에서 그 뒤로 폭발과 함께 흙기둥이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동향을 사전에 주시해온 만큼 피해는 없었는데요. 우리 또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겨냥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TNT를 터뜨린 지점이 군사분계선 10m 앞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부 비산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합참 설명했습니다. 남북연결 철도와 도로는 어차피 방치된 상태인데 굳이 폭파까지 한 건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정부가 강력 규탄했습니다. 네, 통일부는 어제 공식 입장을 내고 북측 구간에 있는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현물 차관, 즉 빌려준 금액이 1,800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브리핑에서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대한 과업이나 강경한 입장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앞으로도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우리 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한 상태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기초단체장 4곳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그만큼 양당 대표 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여야 격전지간 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만약 금정수성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때문이냐, 한 대표 책임이냐를 놓고 여권 분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민주당에겐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치열한 혈투를 벌여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거를 앞둔 만큼 재판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호남 지지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조국 혁신당에 자리를 내줄 경우 이 대표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간 우군을 자처했던 혁신당과의 관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 대표는 선거 하루 전날까지 부산 금정을 찾아 당정 쇄신을 약속했고요.
어제 재판 일정으로 유세현장을 찾지 못했던 이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차 정권 심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가 오늘 저녁 8시에 종료되는데요. 당선자 윤곽은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요. 어제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록을 공개했습니까? 네, 명 씨는 어제 오전 김 여사와의 대화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명 씨를 과대망상 브로커, 사기 전가가 있는 허풍쟁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화에서 김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으로 지칭하며 식견이 탁월하다고 했고 오빠를 용서해달라며 대신 사과한다고 적었습니다. 명 씨는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명태균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고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명 씨가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짐작되긴 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감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겠어요?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어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죠? 네, 한이는 어제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이는 베트남계 호주인인데요. 통역사 없이 발언대에 서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일도 있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이의 국감 출석은 지난달 11일 한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이후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이날 환노위에선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여의도는 한이의 등장으로 온종일 술렁였는데요. 이 문제로 과방위가 파행하는 등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한이를 따로 만나고 온 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상임위 중간에 야당 간사에게 진행을 대신 맡기고 한이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사생팬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회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만나고 온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제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국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삼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미래전략실 같은 이런 그룹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2023년 연간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찬희 중감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삼성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사과문까지 냈었는데요. 개선책으로 컨트롤 타워의 재건과 최고 경영자의 등기 임원 복귀 등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에 등기 이사로 선임됐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 회장은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데요. 그룹 총수가 이사회 참여 멤버인 등기 임원이 아닌 것은 책임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재계에선 삼성전자의 사업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선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불법 승계 의혹과 같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요. 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네요. 네,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데요.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급하게 회수를 했는데 네. 그 사이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 대상은 6명인데요. 이 중 수험생 2명은 신원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고요. 연세대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경북 성주의 가시거리가 80m, 전북 임실은 90m, 전북 순창은 110m로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8.6도, 강화 9.7도, 서울이 14.8도 등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전남 완도와 경남 양산은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강원 영동엔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연희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홍은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구리시계에서 청담대교, 좀 더 지나서는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광명교부터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 안산에서 용담터널, 다시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는 홍성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구간 안개가 자욱해서 더욱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정안나들목 인풍교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처리 작업 중이라 무학천교부터 7km가량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네,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승거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 갑입니다. 부산 사하구 갑 낙동강 벨트가 지역구인데 원래는 꽤 오래전에 국회 활동을 하셨댔죠? 예, 17대 2004년에 부산 진구, 부산의 서면 있는 네. 곳에서 국회의원을 초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대에 다시 예, 들어오셨으면 20년 만에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20년 만에 여의도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있었던 17대 국회에서 네. 여야 간의 대화도 안 하고 타협은 1도 없는 국회로 바뀐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20년 만에 다시 들어와 본 여의도 국회는 후퇴했다? 네, 그런 느낌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 정서상으로 보면 네. 후퇴한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중간 과정이 없이 다시 20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회 내 문화는 좀 후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성건 의원 좀 밤새고 오신 것 같은 좀 푸석푸석한 네. 죄송한 표현입니다. 밤을 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 그래요? 아침, 예.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1시까지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예. 진짜 국정감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여야 간의 정쟁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아하. 이게 차수 변경을 해서 또 다음 날까지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안위이신데 행정안전위원회가 과거는 이렇게 여야 간에 이렇게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네. 유달리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많은 상임위가 되는 바람에 네. 새벽 2시까지 가는 경우가 부직이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국감 아니었나요? 예, 어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아, 어제 행안위가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새벽 1시 반까지 갔습니까? 예, 일단 오전에 서울시에 대해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네. 그때는 두 가지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부분과 하고 또 하나는 TBS가 지금 폐국될 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걸 둘러싼 쟁점이 좀 있었고요. 부산시 경찰청의 경우는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수사를 과거에 했었는데 네. 관사청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잘못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정인 채택을 좀 다수하는 바람에 거기서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해서 네.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월권이냐 또 그리고 교통 통제를 통해 가지고 시민 불편을 초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쟁점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자살 예방 예. 관련이요. 그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맞습니다. 비롯한 몇 군데를 이제 둘러본 건데 예. 그 야당에서는 그때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다고 예.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은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어제 답변이나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 통제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리 위에서 다른 차량이 출입이 안 되도록 하는 교통 통제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네. 큰 틀에서 이동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통제가 아닌 관리 형태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영부인들은 이동할 때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던 것을 유달리 지금 현재 야당은 문제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특히나 그날이 우리 고성국 진행자가 말씀한 것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네. 뚝섬 구조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소방관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살이 이루어지는 한강 다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인데 네. 자연스러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국감장에서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의 이제 공방이 좀 치열했던 것 네. 같은데요.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지금 저 뉴스에 이슈로 많이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이제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오세훈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하고 관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그 전에 발언에서는 가소롭다라는 표현도 나왔긴 했습니다만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대항할 그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장은 써놓은 상태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제3, 제4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하기로는 좀 명분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이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네. 네 군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그 부산의 금정구 청장 선거가 뭐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 지역구가 이성근 의원도 부산이시니까 부산 민심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들 부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나 중반까지는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네. 불안했는데 막판 되면은 표가 결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쪽으로 좀 결집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출신의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자를 응원하면서 결국은 세금 낭비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으로 검정구청장 전임 구청장이 박탈된 게 아니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업무상 사망한 것 때문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륜적이고 막말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속에서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 고인이 되신 전 구청장의 유가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법적으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네.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표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김영배 의원은 뭐 그 후에 사과를 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윤리심판원의 그 징계 네.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습을 해도 예. 사실은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표가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수습하는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아하. 그 내심에 있어서는 그런 인식 자체의 문제 네. 그리고 또 좀 막말을 하는 정당의 이미지 이런 건 좀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저런 그 분석들이 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뭐 크게 그런 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당내에 아무래도 뭐 단일한 그 대우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비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만일에 잃게 되면 기대하는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잃게 되면 그 네. 공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화군 그리고 또 검정구 네. 두 군데 선거지만 검정구에서 패배하게 되면 원래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니까 한동훈 체제에 타격은 있지만 지도 체제를 흔들 만큼의 소재는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곡성과 그리고 영광군 두 군데에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영광군에서는 세 개 정당이 지금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의 패배가 안겨진다면 제가 보기로는 그 이재명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호남이 판단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격은 받겠지만 네. 지도체제 네. 타격까지는 아닐 네. 거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제 당장 있었던 행암이 국감 말씀을 이제 현장감 있게 전해주셨는데 이 행암이가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 좀 그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논란도 이 행안위에서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경찰청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용산 경찰서 관할서가 되는데 경찰처가 하다 보니까 저희 행안위 소관의 피감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 씨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것이고 또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 또 이 원인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 가기 때문에 네. 행안위에서 좀 핵심 쟁점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 위험운전 상당히 형량이 높을 그렇죠. 수도 있는 예. 이쪽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그 네. 문제도 좀 짚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졌고요. 위험운전 치상죄라는 겁니다. 네. 그 음주운전을 통해서 위험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이 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좀 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를 본 택시 운전사 이분이 그 상해를 입었다라는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증명을 안 할 경우는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예, 있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기도 국감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행하니까 하는데 그 이성건 의원이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네. 이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그 무료화 발표를 했었던 그 사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됐길래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하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퇴임하는 날이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퇴임하는 날 마지막 결제입니다. 아, 이게 경기도 그 지사로서의 정도로 본인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10월 10일 날 네. 경기도가 패소를 해서 아하.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서 야심작으로서 마지막 결제를 한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결제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법원의 판정을 받게 된 꼴인데요. 그게 일산대교가 경기도 고양시하고 예. 김포시를 이어주는 예. 한강 위에 놓인 다리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강제 그 공익 처분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네. 그 운영권자 사업 시행자인 일산대교로부터 네. 운영권을 박탈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 일산대교는 누가 운영을 하는가 하면은 국민연금이 하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5천억 정도의 소득,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수익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연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그렇죠. 있었던 일이군요. 그것을 뺏어온 거죠. 아하. 근데 그 뺏어오게 되면은 전 국민이 운영하는 그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을 뺏어서 아까 말씀한 그 두 개의 시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이용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표 행위가 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보면 이게 그 민간 투자 사업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런 강제 처분을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지적했던 내용이 보면은 법적 소송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아하.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표를 필요로 했던 포퓰리즘에 항상 빠져 있는 여기서는 포퓰리즘이 되겠죠. 예.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한 결제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습니까? 그게 일단 소송 비용이라든지 일련의 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거를 이제 김동연 지사가 네. 경기도지사로서 이어서 물어줘야 한 될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여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니까 네.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라고 표현합니다. 네. 뭐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데 만나는 시간 장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면담이냐 독대냐 이 용어 사용하는 것부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네. 혹은 또 이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시각 혹은 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만남의 성격 규정을 용어에서부터 차별화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이른바 독대를 앞두고 그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네. 뭐 대외 활동 자제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도 지금 공개적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어떤 내용의 얘기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생 현안이 되든 네.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든 혹은 정부 여당 안에서 갈등이 되는 현안이 되든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독대한 그 안에서만 가급적이면 사전이 아니고 안에서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어느 정도 결론을 본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데 네. 독대를 앞두고 많은 얘기들 이 서로 간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서로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네, 할수 해야 있다고, 된다. 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그러나 예, 예. 이른바 언론 플레이는 예, 사전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여러 행보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집권 플랜 본부, 안보 상황 점검단 이런 기구들을 당에서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큰 오판을 하고 있다. 이 정부를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11월 달이면 1심 판결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네. 국민들은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저는 비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안보상황 점검단을 네. 꾸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서 본인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현 정부는 준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단어냐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단어 속에서는 이 정부로 인해 가지고 안보에 불안한 상황이 위기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 지금 진짜 안보의 불안과 위기는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 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작년 말부터 이미 헌법 개정을 노리고 평화나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다 삭제하게 되고 남한과의 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네.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초부터여서 고강도 도발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IRBM이라든지 전략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핵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고 네. 언론에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든지 고강도 도발을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오물 풍선을 날린다든지 그 안에는 또 화약 같은 것들 좀 들어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을 하는 이유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고강도와 저강도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그대로 호응해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서 무정부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이유가 탄핵 열차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 정보위에서도 활동하시나요? 네, 여당 간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보위는 이제 다른 상임위하고 이제 겸해서 네. 하는데 지금 정보위는 되게 비공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그리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예.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쭐 테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네. 주세요. 북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저는 북한이 상당히 체제적인 네. 내부의
위험 요소, 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떠나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외교관들처럼 코로나 시절에 국내로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환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원래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도 보고 되고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북하고 또 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내에 있는 일반 인민들의 경우도 저도 깜짝 놀랍니다만 보고를 받아보면 한류,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K-팝이라든지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급이 되는 게 일반 국민들 전체에도 많이 파급이 되어 있지만 북한 내에도 MZ세대가 있습니다. 그 MZ세대들에게 파급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MZ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김정은은 우리 MZ세대들의 미래를 개척해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안 맞는 그렇다.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강도 도발을 자꾸 하고 북한 내에서도 체제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자제하시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일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우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후변화에 대응되는 산업을 먼저 발전시킨 선진국의 회사, 선진국의 산업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한국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전망이 있느냐,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다 기후변화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내가 기후변화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충분히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우리의 이웃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우리 기후변화로 굉장히 깊숙하게 가까이 다가온 시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기후변화다라는 것도 마음에 좀 꼭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경북 성주와 전북 순창의 가시거리가 110m, 충남 논산은 170m 등 시야가 답답한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감소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선선했지만 오늘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에 8.6도, 강화 9.7도, 서울 1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전남 완도와 경남 양산은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그친 뒤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수요일 만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국감이 진행 중이죠. 백혜련 의원님, 보건복지위 국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책국감 2주의 상임이어서 지금 뭐 의료 대란으로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 국감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요. 예. 네, 심사평가원. 네. 여기 또 의료 네, 의료 문제가 나오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돈이 지금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출 과정이 투명하지가 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절차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지금 뭐 땜빵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 그 의료 대란에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우리 최영도 의원은 과방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늘 뜨거운 과방인데 어제도 좀 뜨거웠고. 그렇습니다. 이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개의 큰 주제, 특히 이제 이번 노벨상의 큰 주제였던 AI까지 포함하는 아주 핵심 상임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또 방송 YTN, TBS, YTN은 사실 이제 민영 방송입니다. 네. TBS도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던 방송인데 이 모두 엄청난 적자와 또 편파성,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방송, 사실 공기업의 그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의 도움으로 운영해오던 방송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쟁점은 위원장께서 이제 뭐 저 국회에 또 다른 관심은 어제 환노에 출석했던 한인가요? 예, 그 이제 유명한 셀럽이 왔는데, 연예인이 왔는데 이제 그걸 상임위원장인데 그럴 수도 봅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참 이 팬심이라는 거는 지휘과를 넘나드는구나 넘어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연령을 넘는구나 이렇게 연령이 구분이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만난 것 아니냐, 그리고 상임위 집중해야 될 시간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제 여당 의원의 그런 논란이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불쾌하실 수 있는데 해명하고 또 그러면 그 해명에 대해서 그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할 만한 또 사연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가지고 발언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상임위원회 직권, 상임위원장의 직권으로. 이게 언필칭 언론 탄압 비판하던 그 당 출신이 특히나 언론을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분이 국회의원의 발언권, 더구나 국정감사의
질의 순서인데 질의 순서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럼 파행으로 갔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뭐 간사로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중재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뭐 결국 그런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자체를 상임위에서 박탈해 버린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상임위 시간에 간 게 아니다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해명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네, 제가 가방위원은 아니지만 오늘 최민희 위원장의 그 해명 그 사실을 보니까요. 박정훈 의원이 일단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상임위 중간에 김현 간사에게 사회권을 이양하고 가서 한이를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만나려고 갔는데 결국 회의가 시작되는 바람에 만나지는 못 인사만 하고 왔다는 거. 회의 중간에 이석한 거는 그 한이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게 명확하게 해명이 됐거든요.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됐네요.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된 거죠. 왜냐하면 한이가 그 벌써 만나러 갔다는 그 시간에는 한노위 국감장에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하, 예. 확인이 됐는데 박정훈 의원이 그러면 좀 사과를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회의 진행에 협조해야 되는데 책상 두드리고 막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만 아는데 제가 참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라는 게 하나씩 무너지는구나 느끼는데 저는 어제 위원장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야당 간사한테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날 점심 때부터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한 분이 우리 상임위원장의 그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게 1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전이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상임위 전에 뭐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제 한이와 민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가방위원장 뭐 하시는 거입니까? 참 정말. 뭐 이렇게 해서 댓글 차는 걸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10분 회의를 진행하고 한 30분 만에 그러니까 밝혀졌으면 알고 박정훈 의원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회의 진행 때가 아니라면은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았죠. 아니 그 제기는 그 쟁점도 하나 있었고 그 쟁점은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40분 전에 나가서 사이에 만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해명할 기회도 제가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도 안 줬어요. 안 주면서 우리 당의 문제가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해명하고 서로 문제제기할 수 의원님 있는데. YTN도 얘기하신가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네. 또 이렇게 가방에서 YTN이 지금 완전히 민영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업이 이렇게 YTN은 기본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을 목숨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민영화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해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방이 부담 아니니까. 가방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다른 이슈들 뭐 골치 아프게 말아서. 짧게 하세요. 문제 제기 하셨으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물었습니다. 한국의 CNN, 미국 CNN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YTN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IMF 때 어려워지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특별히 공기업이 조금 지원하게 했는데 지금 공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있으니까 자꾸 공기업을 통해서 낙하산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기업도 힘든 공기업도 자산을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CNN처럼 글로벌 회사로 가야죠. 그럼 낙하산을 하지 말지. 지금 뉴스에 좀 온통 나오는 게 청와대 용산 낙하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민간 기업이 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신에 CNN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게 뭐 아주 객관적인 뉴스를 이제 받도록 노력해야죠. 이 국회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긴 하겠네. 이렇습니다. 뭐 보라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국회 상임위 모습을 보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근데 저는 뭐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진행에 따라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원래 주제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지금 군사도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다들 걱정인데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정부는 상당히 강력한 대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토론 좀 해보시죠. 그리고 최영두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이건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케네디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또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같은 맥락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면은 특히 외교 안보에서는 이건 정파가 없어야 되는 문제고 그 인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지금 연속적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공동 번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개성연락사무소며 또는 이 동해선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며 또 북한이 지원했던 시설들이며 이건 사실은 꼭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라도 만일 북한이 어느 날을 이제 개방이 되고 또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래 다른 나라 국민들 특히 동포들이 큰 세금을 들여서 지어준 것들을 이렇게 분풀이용으로 또는 내치용으로 또 남북 관계의 긴장 국면을 일부러 유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어느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참 과방하게 잠깐 하자면은 이런 데 대해서는 근데 김일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KBS의 김일성 그 등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야 모두 김일성이 전쟁 범죄자다. 그 문제는 딱 이렇게 다 같이 일치를 봤거든요. 변범이다. 뭐 그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여야가 확실하게 대응해서 지금 뭐 공존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런 문제에서 오픈하지 말고 북한 내부의 어떤 통제용으로 대한민국과의 완전 단절을 의미하려고 한 상징일 수 있는데 이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재확인해주는 아주 그 불리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네, 뭐 이제 경의선하고 이제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건데요. 이게 이제 남북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태는 뭐 유감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규탄받아 마땅하고요. 근데 결국 북한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이었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도발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고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뭘 했냐. 지금 완전 강대강 대치로만 일관하면서 남북 간 한 라인조차 없앴습니다. 이런 상황. 어제 적경지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용산 앞에서 이제 규탄하고 데모하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민들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밤잠도 자기 어렵고 진짜 농사 짓기도 어렵고 정말 불안에 떨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근데 정부가 지금 그런 거에 해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더욱이 이제 평양에 지금 무인기가 침투해가지고 대북 전단을 뿌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게 결국 정부의 선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정부가 했던 이 민간 단체가 했던 그건 다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발단이 돼서 정말 군사적인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능력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이걸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면을 오히려 정권 유지하는데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참 우려스러운. 근데 우리 백 의원님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 안보 능력을 능숙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지금 이제 그렇게 뭐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한에서 노리는 바, 북한이 뭘 하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여론 분열, 또 적대적인 분열, 또 정부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건 좀 아주 피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수없이 많은 무인기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서울 상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대응하고 했는데, 지금 북한 무인기가 뚫리듯이 북한에 뭐 그런 허술한 비행기 오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그걸 결국에는 기성전 윤석열 정부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정말 외교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야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더 단수해보고, 또 접경 주민들의 문제 역시도 이게 접경지에 살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보살펴야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통틀어서 이것도 기성전 윤석열 정부 이래버리면은 이게 정말 해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같이 하고 결국 계속 도발을 강화하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전에 우리 역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북한에 호의를 베풀고 했을 때, 북한에서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관리를 해야 될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고요. 무인기가 날아오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관리할 수 없다는 건가요, 최 의원님? 아니, 관리할 수 없는, 그걸 관리를 해야죠, 확실하게.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오는 지금 거 어떤 상황이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우리 남한에서 한마디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완전 안보의 큰 구멍인 거죠. 두 가지 모든 상황이요. 풍선 날리는 것처럼 지금 북한 무인기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오는지. 그래서 사실은 무인기라든가 드론 정찰이라든가 안보 자산이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DMZ를 주변으로는 그런 안보 자산, 특히 우리가 가능한 것은 시진트라고 하는 위성이라든가 또는 고공 정찰기라든가 이런 것인데, 지난번 무슨 남북 군사 긴장 완화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비약을 시키는 것은 지금은요, 뭐 저도 우리 백에는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 무인기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상황을 통제를 해야 막아야 되고요.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책임으로 다 미룬다는 것은 그것도 자칫 네,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진짜 명태균을 비롯해서 할 얘기가 또 주제가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걱정하시죠. 네. 예.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북한은 남측에서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얘기 하죠? 예, 백혜련 의원님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진짜 명태균 씨의 이 카톡 내용은 아주 그냥 이 정치권에 큰 정말 폭탄 하나 터뜨렸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국감을 하고 있지만 국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명태균 게이트, 이게 정말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믿는 정말 명 선생님만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자 내용. 결국은 이제 명태균이 그동안 이제 완전 허풍쟁이고 단순 선거 브로커다 했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은 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바로 이제 그 실물 문자가 나오니까 이제 입장을 냈죠. 그 문자 내용에서 오빠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랬는데, 일단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이준석을
대표를 만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그 다른 오빠는 모른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비하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좀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옛날 서울의 소린가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가 할 때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뭘 알아요?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평가하는 태도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의안이 누구냐? 김건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진짜 대통령실에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친오빠라고 할 때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진짜 국정농단이죠. 예.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 문자 주고받은 시점이?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쯤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 문자만 가지고 시점이 그렇다면 그건 국정농단까지 말씀하시는 아니, 거는 근데 좀. 뭐 이제 전 얘기에 대해서 뭐 참 예, 자, 길게 어쨌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근데 아마 당사자가 입당 전이라고 밝혔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시점 여쭤본 거고요. 입당 전에 밝혔. 입당 전 6월인가 뭐 그렇게 지금 보도된 걸로 저도 입당 전에 알고 있습니다. 밝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도 이제 좀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고 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에게 뭐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 접근해서 함정을 파서 그 곤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제 부속실을 두어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부속실을 없앴을 때는 부속실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 부인의 무슨 의상을 관리하고 무슨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난 또 정부 때 우리가 보았던 또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대통령 부인도 어쨌든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최근접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라든가 또는 그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겠고 뭐 계속 저 진실은 뭐 끝에 다 나타나겠죠. 아니 뭐 부속실 이게 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싶어요. 부속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입당하기 전에 아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시점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무슨 뭐 교류도 맺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대화 같은데 그 대통령 된 뒤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무슨 재미교포인가요? 최재형 씨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하는데 그 사건 자체 내용보다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그런 함정을 팔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게 참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계속 넘어가는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뭐 친오빠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명태균 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자와 녹취 한마디로 까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수많은 지금 문자와 녹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지금 공개된 그 명태균의 문자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 뭐 그 명태균 씨한테만 그렇게 일부러 이제 보낸 문자 있었지만 의지하고 있다고 그리고 판단을 제일 믿는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나는 녹취와 카톡이 그거 하나뿐이겠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진짜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해야 될지 앞뒤가 이제 결국 모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저는 지금 일단은 공천 개입의 문제 그거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조작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이후 명태균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어제 오늘 또 갑자기 떠오른 이슈가
그 대선 때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와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있었다고 하는 강모 씨 간에 엇갈린 주장이고요. 이 강모 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익보호자로 지금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온 상태죠. 예, 그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최영도 의원. 이 문제가 이제 윤석열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명태균 씨가 그 강모 씨에게 그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한 2% 더 나오도록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명태균 씨는 이게 강모 씨 쪽에서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지금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국정감사 특히 우리 가방이가 너무 국정감사가 지금 새벽도 넘기고 그럽니다. 차수 변경도 국정감사 차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는 새벽 2시 반인가 끝나고 사실은 요즘 언론에서 여당 과방위 간사 특히 소수당인 여당 과방위 간사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극한 직업 때문에 이 모든 내막을 일일이 보고는 있지는 못하는데 얼핏 따라 기억나는 중 하나는 이건 뭐 당사자끼리 서로 주장이 다른 대목이 있고 네. 또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일 텐데 홍준표 시장도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지금 워낙 뭐 이 국감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는 확인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이래요.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뭐 공개도 안 되는 내부형 조사고 경선의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경 안 썼다. 이게 홍준표 그렇죠. 시장의 오늘 발언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이 조작 문제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뭐 자기들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걸 가지고 공표하는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 무슨 거기에 어떤 진짜 조작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면 심각하게 다루어야겠죠. 지금 뭐 편집됐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미 그 강혜경 씨 그 내용이 강혜경 씨하고 그 명태균 씨가 아니라 미래연구소 직원하고의 통화 내용 아니었던 건가요? 그때? 확인 좀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 강혜경 씨와의 서로 엇갈린 주장인데요. 네. 미래연구소 전에 직원과의 그 녹취였던 지시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지시하는. 주체적인 그게 대화의 문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편집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너무나 문맥상 매끄럽거든요. 그리고 그 명확하게 지시하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협박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은. 네, 뭐 홍준표 시장 측근에 뭐 보좌관이 누구 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다들 어쨌든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를 허투루 보기에는 어려운 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은 이게 공개된 여론조사도 아닌데 그걸 숫자를 내가 조작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실제로 이 여론조사는 공개는 안 된 걸로 일단은 언론에 의해서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또 하태경 그때 후보의 그 스탑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불법과 이 합법 사이가 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대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공개되면 안 되는 조사가 공개가 됐다든지 또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심각한 선거 범죄인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보는 참고용 조사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뭔가 조작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뭐 한 거니까 하고 법적으로는 시비 걸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악용됐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제가 그런 취지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토론이 갑자기 뜨거우셨네요. 우리 백혜련 의원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을 좀 제대로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명태균 씨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잠깐 식히고 왔습니다. 조금 전 토론에서 나왔던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그 강모 시간에 서로 다른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팩트 체크해드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 기초단체장 선거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서 이제 지역구가 아니시니까 이제 투표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워낙 이게 그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또 리더십, 양당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문제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저는 사실 이 문제 지금 판세가 뭐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국에는 투표율에 좌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투표율에 좌우되기 때문에 보통 이전에 서울 종로 선거라든가 이런 경우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정세균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셨습니다만 정세균 보궐선거 때도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오늘 당일 투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뭐 부산 금정구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우시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만일 그 지역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테고 지금 전남 지역에 일어나는 선거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또 다른 당이 또 경합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여기서 잠깐 더 붙이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여론조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는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힘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데이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까지 보여준다면 그건 어느 정치인이 사실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난 총선과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막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보면은 그동안 여론조사 한 100군데 없었는데 갑자기 연초에 여론조사 기관이 20군데가 늘어나면서 그걸
가중평균도 없이 갑자기 평균해가지고 판세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니 네. 진짜 판세가 꺾였습니다.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은밀하게 하는 조사 방법 공표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여심이 그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 한 90여 개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는 그동안 있었고요. 또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도 좀 높이자. 이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오히려 정치를 좀 혼탁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의식들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갖고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면 사실은. 예, 네. 백혜련 의원님. 먼저 저도 뭐 이번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정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관건인데 투표율이 아무래도 높을수록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동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금정이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20.63%예요.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1.32%, 4월 총선 27.06%. 물론 이제 조금 그 총선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보궐선거로만 본다면 낮은 건 아니네요. 네, 낮은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정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금정에서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정말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지금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빌미로 아마 용산에서는 엄청나게 한동훈 대표 사태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여론조사를 뭐 특별히 얘기하셔서 여론조사 꽃하고 다른 지금 여론조사 기관하고의 여론조사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MBS 조사로 긍정 29%, 부정 61%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긍정 29.5%, 부정 67.0%.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 최근 조사한 거예요? 네네. 네. 최근에. 자, 이제 근데 이제 선거 두 분 다 뭐 지역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보셔서 다들 느끼실 텐데 선거 막판에 뭐 이렇게 실언 또는 막말 이런 것 때문에 혼전 박빙 선거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금정구 선거와 관련해서 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고 당에서 윤리심판원에 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당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양문석 의원의 또 다른 막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또 시인을 한 거죠. 장경태 의원도 이게 좀 막말이다라고 언론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한 일이겠지만 이 세 사람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이게 그 왜 이런 건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 국회가 말로 하는 이 정치가 말로 한다 그러는데 자꾸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국민적인 그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이제 뭐 국감이나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상황상 이제 강한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정치인들은 말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직업이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의원님들의 발언이 잘못된 점들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도 하고 이거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본인 지역 선거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가 보통 일어나는 게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날아가고 나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세 낭비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그 네. 윤리 심판원에 제소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최영두 예, 의원님. 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사당 내에서 하는 발언들은 면책특권 때문에 그것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언이 과격해지고 팩트체크가 부족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경태 의원은 뭐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유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죠. 이제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재보궐선거 부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술 마신 선장이라고 했다가 우리 당에서 아니 음주 전과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니냐라는 반박을 받았는데 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 정도까지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응징 표심 같은 걸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모두 조심해야죠. 예, 이 금도가 있고 또 정치라는 것이 어떤 통합과 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 이런 것으로 비난한다 그래서는 특히 안 되는 일이죠. 그 예. 안경태 의원의 이 발언 표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 거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하고 당시에 본인이 조사 중이던 조사를 받았던 그 상대방과 함께 그 에어비앤비에 갔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저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지금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의 마무리 짧은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과 함께 국회 가방이 같이 이원하고 있죠. 국회 AI 모빌리티 포럼을 아침 7시부터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마침 장관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AI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엉뚱한 일로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있고 또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정말 국정감사 방법도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0월 달에 바쁠 때 한목에 모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지금 뭐 한동안은 국감도 국감이지만 국민적인 관심사가 명태균 씨한테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국감 기간 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신천에서 일지까지 9km가량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광명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남동에서 교통량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에서 남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논산 전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정안나들목 인풍교에서 난 사고 3시간 이상 처리 작업 중입니다. 차량 터널 이전부터 정체가 계속해서 극심하고요. 당진대전고속도로는 대전 쪽으로 유성분기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호남지선 대전 쪽으로는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4km가량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네. 네, 북한이 전단지 살포를 위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포병 부대 8개 여단의 포병 부대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있었던 그 폭파 있잖아요. 이 네. 경의선하고 이 도로를 폭파를 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명히 보여주기식 그런 도발은 맞죠.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 작업을 해온 것은 지난 연말 연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더 이상 민족 통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을 명백한 적대국 관계,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이 해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북한군 총참모부가 아예 북한을 하나로 요새로 만드는 요새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주기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북한은 이 동해선 도로와 경의선 도로를 폭파하는 작업 이전에 이미 불능화를 했습니다. 다 뭐 도로를 폐쇄하는 작업들 지뢰를 이미 다 매설을 했고 도로는 폐쇄는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TNT 폭탄을 폭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폭파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했다. 뭐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늘 이런 이벤트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도 그랬고 뭐 네. 예전에 영변에서도 냉각탑도 그랬고 이제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이다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북한 내부의 그 결속을 강화하고 이제 한국이랑은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뭐 그런 북한 주민들을 또 하나의 결집시키는 네. 그런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도 2020년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굉장히 북한이 공을 들여서 그것을 찍었었죠. 아하, 아마 예. 그런 그 영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보여주기 쇼를 할 때는 이 폭파 방법을 자꾸 선택하던데 그 영변 그것도 폭파했었잖아요. 그리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이번에도 다리리 도로를 폭파했는데 앞으로 보여주기라면 한다면 북한이 뭘 또 보여줄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거에 가장 큰 북한의 고민이 뭐냐면 네. 말씀드린 북한이 통일 포기 선언을 했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에게 거의 정체성이죠. 김일성이 북한을 만들면서 그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거는 다 통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에 이게 표현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북한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거고 네. 이 공급 시기가 맞거든요. 뭐 한 1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알려지는 네. 그때도 뭐라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얘기했냐면 이게 분단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이런 문제 다 해결이 된다. 이제 끝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김정은이 더군다나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핵심 북한의 정체성인 통일을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엔 이것을 뭔가 얘기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뭐 올 초에 했습니다만 10개월 동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보통 북한이 이렇게 핵심적인 대남 노선을 전환하면 당연히 뭐 노동신문 같은데 명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기사들이 계속 생기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계기, 이게 무인기도 뭐 계기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 이 북한 표현입니다만 대한민국 족속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심어주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핑계거리로 이제 갑자기 사진 한 장을 공개한 것 아닙니까? 네. 그 김여정이 뭐 한국군이 보낸 무인기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은 했지만 증거를 아직 내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진 한 장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게 하는데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교수님 이 무인기는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이걸 보냈다고 추정하십니까? 글쎄 말씀하신 것 중에 추정의 영역인데요. 네. 저는 일단 우리 한국군이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동기가 북한이 계속 보내오는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일 텐데 네. 우리 군의
그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네. 1차적으로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오니까 우리가 3개월 전에 확성기 이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군도 이 풍선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단계로 간다면 대북 전단을 풍선을 써서 보낼 거고 만약에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이게 뭐 그 국경 지역에 국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국경이라기에 우리 군사분계선 이후에 전광판을 우리가 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북한군이 잘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단계가 다 있는데 이것을 다 건너뛰고 무인기, 이게 무인기라는 것은 사실 민수용이기도 하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여러 가지 국내 실정법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국제법도 위반될 수 여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갔을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고 네. 그렇다면 이제 민간 단체, 우리 전단 보내는 민간 단체인데 그 전단 그 평양에 뿌려졌다는 전단의 내용이 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면 기존에 우리 국내에 있었던 그 민간 단체가 보내는 전단이랑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표현도 다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 민간 단체는 탈북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 전단을 보니까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아하.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추정의 영역인데 뭔가 기존에 있지 않았던,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체가 이것을 보냈다. 근데 드론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첨단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네. 뭐 일정 수준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 지금 보낸 그 비용 그 정도의 드론은 사실 뭐 대학원생 정도 관련과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무기 체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발표하기를 3일 밤 그리고 9일 밤 10일 밤 세 차례 드론이 평양 상공을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평양 상공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가 엄한 곳일 텐데 네. 세 번이나 뚫렸다는 뜻 아닌가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9일 날 못 봤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10일 날 뭔가 그 열화상 카메라로 잡은 것을 그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은 뭐 세계 최대의 방공망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 식별 장비는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무인기의 특징인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저공 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낼 때 만약 서해상으로 우회해서 가면은 평양까지 이것을 북한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양이라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혁명의 수도고 그들의 표현에 하면 최고 존엄 김정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뚫렸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는 안 됩니다만 아마 관련 군 인사들도 상당히 질책을 받고 숙청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국방상 교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에. 그런데 이게 시점으로 보면 전후해서 이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북한이 발표한 그 시점 직전에 나스랄라를 이스라엘이 폭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 헤즈볼라 수장이요. 예. 그리고 또 국군의 날에는 우리 현무5가 그 세계 최대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5가 이제 시중에 공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새롭게 북한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0월 1일이 저는 계기라고 보거든요. 예. 말씀하신 한국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전략 무기를 보여줬죠. 현무5 대표적인 거고 네. F-35A가 왔고 미국의 전략 복속기 B-1B가 왔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긴 합니다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은 이것이 전혀 탐지 식별이 불가능한 장비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현무5라는 거는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로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쓴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더 그 파괴력이 강한 그 네. 현무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제가 되는 거죠, 자신들. 그 얘기는 방증할 수 있는 게 10월 1일 날
이후에 김정은이 최소한 2번 이상 10월 1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뭐 자신들은 핵 보유국인데 뭐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또 2년 만에 처음으로 윤 대통령 실명을 얘기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란 비난을 했고 네네. 그런 것들이 김여정의 담화까지 포함해서 북한이 한국과 한미가 동맹으로 억제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한국이 이 핵 강압에 따라서 자신들의 말에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또 정권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가장 취약점을 건드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군사 도발 긴장 수위가 확 높아지는 것까지 왔는데 지금 북한 군이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네.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북한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용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고 특히 뭐 이것을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지금 며칠째 게재하면서 다시 주민 동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5일 동안 북한이 보낸 담화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무인기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게 예. 다 전제 조건으로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혹시 그런데 무인기가 만약 더 오면 자신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의 방법이 북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포병여단 전선 포병부대라는 것은 서울 불바다 부대로 불리는 것들이라서 그 서울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그런 부대들인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한 발이라도 서울을 향해서 포탄을 날리는 그 순간 이거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1차적으로 아마도 무인기가 오면 그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타격해서 추락을 시킬 텐데 그것도 말씀드린 감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현재로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북한이 만약에 한국이 무인기가 한국에서 올라간다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보내는 1차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자유의 확장이 통일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우리 국민들과 또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이라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저는 우리 헌법에 반영된 통일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헌법 4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간에 이른바 뭐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평화적 통일 정책에 방점을 찍었고 그리고 뭐 이른바 보수 정부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헌법 4조 전체를 다 반영한 독트린을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예, 조금 전 우리 강대강 토론에서 백혜련 의원의 발언 중에 여론조사가 짧게 언급이 됐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 진행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부산, 울산, 경남 경우 긍정 29% 나왔다는 그 여론조사를 아까 인용해서 토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께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